다리가 자주 저리신 적 있으십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종아리가 찌릿하게 올라오거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발끝이 감각 없이 저릿해진 경험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몸은 계속 같은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이 때문인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리가 저릴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시고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며 오늘부터 무엇을 조금 조심하면 좋을지 정리됩니다. 겁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생활 언어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밤에 다리가 자꾸 저려서 잠을 설치는데 큰 병은 아니겠죠? 병원 가야 할 정도인지 애매해서 그냥 참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발이 저려서 잠깐 휘청합니다. 몇 초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 말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닐 것 같지만 계속 반복되니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리가 저리는 증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저림은 몸 어딘가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리 저림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활 습관이나 자세, 나이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가 자주 저릴 때 확인해 볼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왜 이런 느낌이 생기는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지켜봐도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가 저린다는 것은 우리 몸의 신경이 순간적으로 자극을 받거나 혈액 흐름이 잠시 원활하지 않을 때 생기는 감각입니다. 찌릿하거나 전기가 오는 듯하거나 감각이 둔해진 느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신경은 전선을 닮았습니다. 뇌에서 내려온 신호가 척추를 지나 다리 끝까지 전달됩니다. 이 과정 어디에서든 압박이나 자극이 생기면 저린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 역시 중요합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잠시라도 흐름이 줄어들면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저림은 단순히 다리 문제만이 아니라 허리, 혈관, 대사 상태 등 여러 요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상황이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몸과 연결되는 부분 한 가지만 체크해 두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료실에서 실제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밤만 되면 종아리가 찌릿하게 올라옵니다. 누워있으면 발끝이 간질간질해서 잠이 안 옵니다. 걸어 다닐 때는 괜찮은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립니다. 어떤 분은 오래 운전을 하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내릴 때 다리가 순간적으로 감각이 둔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종아리가 뻐근하면서 저린 느낌이 반복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증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원인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와 허리에서 오는 신경 자극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 흐름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혈당이나 영양 상태 같은 전신적인 요인입니다. 먼저 자세와 허리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허리를 구부린 채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볼 때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눌리게 됩니다. 허리뼈 사이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오랜 시간 압박을 받으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오래 구부리고 있다가 일어날 때 다리가 저리거나 잠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신경 압박과 관련된 경우가 더 흔합니다. 생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식탁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계시는 경우 허리와 엉덩이 쪽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자세가 부담이 될까요? 신경은 일정한 공간을 통해 지나가는데 허리를 구부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공간이 일시적으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신경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저린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증상이 곧 큰 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세를 조정하고 허리를 조금 더 곧게 세우는 습관만으로도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선택해 볼 수 있는 행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등받이 쪽으로 깊숙이 붙이고 허리를 너무 구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12분 가볍게 걷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덜 구부리고 조금 더 자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라고 느끼셨다면 그 부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혈액 흐름과 관련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하루 종일 움직임이 적을 때 종아리가 묵직하게 저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에는 심장으로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근육과 혈관이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이 펌프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리에 혈액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린 느낌이나 묵직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장을 보고 돌아와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저녁에 설거지를 오래 한 뒤 발목이 붓는 느낌이 동반된다면 혈액 흐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대부분은 생활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걷는 시간을 조금 늘리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발목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쪽 다리만 유독 붓거나 통증과 함께 갑자기 저림이 심해진다면 그때는 병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확인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본인과 가까운 부분 하나만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모든 원인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이나 영양 상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혈당이나 영양 상태와 관련된 다리 저림은 조금 더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발바닥이 마치 얇은 양말을 신고 있는 것처럼 둔합니다. 발끝이 감각이 둔해진 느낌이 몇 달째 계속됩니다.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 계속 간질간질합니다. 이런 경우는 허리나 자세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양쪽 발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혈액을 통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혈당이 오랜 기간 높게 유지되거나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뿐 아니라 경계선 혈당 상태인 분들도 저림을 먼저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림이 있다고 해서 곧 당뇨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검사로 확인해보면 큰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하거나 빵이나 국수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경우 혈당이 오르내리는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반복되면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반찬 가짓수가 단순해진 경우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경의 민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선택해 볼 수 있는 행동은 거창한 보충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리듬을 조금 더 일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조금 더 균형 있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충제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는 현재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다. 최근에 식사량이 많이 줄었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 부분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는 자세와 허리, 혈액 흐름, 혈당과 영양 상태입니다. 다리 저림은 이 3가지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 하나만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 생활 속에서 몸을 덜 지치게 하는 선택을 아침과 낮, 저녁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바로 화장실을 다녀오신 뒤 식탁에 앉아 오랜 시간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두십니다. 이때 허리를 깊이 구부린 채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와 허리 신경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23분이라도 집안을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면 다리 근육이 먼저 깨어나 혈액 흐름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덜 오래 앉고 조금 더 자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하루 피로가 쌓이면서 다리 저림이 더 잘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발을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고 5분 정도 쉬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아리를 세게 주무르기보다는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정도가 부담이 덜합니다. 이처럼 생활 루틴을 조금만 조정해도 몸의 신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 저림이 있다고 해서 미래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생활 습관 조정으로 안정적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림이 가끔 나타났다 사라진다면 지켜보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저림이 점점 심해지거나 근력이 약해지거나 한쪽 다리만 지속적으로 감각이 둔해진다면 그때는 병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갑자기 심한 통증과 함께 저림이 나타나거나 보행이 어려워질 정도라면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확인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수치 하나, 증상 하나로 미래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몸 전체의 맥락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가 저릴 때 내가 지금 겪는 상황이 어디에 가까운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줄어듭니다. 건강은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조금 덜 오래 앉고 조금 더 자주 움직이고 조금 더 균형 있게 식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쌓이면 몸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해당된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몸의 신호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채널입니다. 겁을 들이기보다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 정리해두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들으시면서 그래도 나는 조금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의 감각은 개인마다 다르고 같은 증상이라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리 저림이 생겼을 때 지속시간과 양상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있다가 잠깐 저리고 자세를 바꾸면 금방 사라지는 경우라면 대부분은 자세와 관련된 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 이틀 무리한 활동 뒤에 잠시 저림이 느껴지고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면 근육 피로와 관련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자세 변화 없이도 하루 종일 지속되거나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느낌이 더해진다면 그때는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역시 겁을 들이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혼자 판단하지 않기 위한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괜히 병원 갔다가 이상 없다고 하면 민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이상 없다는 결과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상이라는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다리 저림이 있다고 해서 특정 음식이나 보충제를 급하게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마그네슘을 먹으면 좋아진다거나 특정 차를 마시면 괜찮아진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미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한 가지 영양소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세, 활동량, 혈당, 수면, 스트레스,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리 저림을 이해하는데도 한 가지 원인만 찾기보다 생활 전반을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저녁에 더 심하다. 나는 오래 앉아있을 때 그렇다. 이처럼 나만의 패턴이 떠오르셨다면 그것이 이미 첫 번째 정리입니다. 몸의 신호는 막연하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관찰하고 이해할 대상입니다. 기록을 간단히 남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저렸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짧게라도 적어두면 다음 진료 시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런 작은 준비는 불안을 줄이고 대화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은 한 번의 선택으로 달라지기보다 작은 조정이 쌓이면서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시간에 한 번 잠시 일어나기, 식사 시간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하기, 저녁에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천천히 가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 다리 저림이 조금 더 이해되셨다면 이미 절반은 정리된 것입니다. 몸은 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과하게 두려워하지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고 중간에서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가 자주 저린다는 것은 내 몸이 쉬어달라고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 정리해 두겠습니다.